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얘기는 수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려고 수출 품목도 그렇고요. 지역을 좀 다변화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의 전방위 지원책을 좀 내놓았는데요. 정부 지원책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망을 해주시고 4분기에는 정부 기대처럼 좀 수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오늘 정부가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열고 예. 수출 촉진, 수출 확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른바 무역금융이라고 했어요. 외국으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으면 바로 금융기관이 먼저 돈을 대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수출 대금이 입금이 될 때 사후 정산을 하는 수출 금융이거든요. 이것을 무려 181억 달러를 지원한다. 181조가 됩니다. 181조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뭐 수출 지원단도 전 세계적으로 가동을 하고 수출의 팔을 긋고 나선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추경호 부총리는 수출이 4분기에는 빠르면 10월 달경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마이너스의 터널을 나와서 10월 달에는 플러스로 반전될 가능성에도 상당히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감소가 이제 정점을 좀 치는 추경호 부총리의 표현대로 경기 부진이 바닥을 치고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 단계다라는 그런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요 세 달이 경기가 가장 극심하게 나빴던.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저 효과, 그 기반이 되는 기초가 상당히 낮아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조금만 선방해도 플러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좀 더 주마 가편에서 181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집중적으로 실어내고 그 밖에 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보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연 11개월간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데요. 그렇죠. 정말로 정부 그 다짐대로 공언대로 10월 달경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희구해 봅니다. 박사님 보실 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주력 품목을 좀 확대할 거라고 좀 계획을 세웠는데 뭐 디지털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원전도 다 여러 가지 뭐 저 주력 품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십니까? 예, 현재 지금 상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의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입니까? 예,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나마 부진했던 반도체 쪽을 좀 메워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이른바 배터리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수출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관건은 반도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반도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대중 무역 수지도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현재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거의 20% 이상 줄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조짐입니다. 우선 수출 거래 물량은 좀 뭐 눈에 띌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단가가 제대로 조정이 안 돼서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고, 그동안에 반도체 재고를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10월 달 분야에는 이제 좀 수출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큰 한국으로서는 수출 한국을 이룩할 커다란 프로젝트 2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원전입니다. 체코, 폴란드 이런 등에서 지금 원전을 발주합니다. 우리가 UAE,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 수년 전에 원전을 수주해서
이 대목에서 우리 경제에 큰 동력을 삼은 적이 있었거든요. 폴란드와 체코의 원전 수주, 여기에 지금 국가가 팔을 긋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생계용으로라도 인프라를 지금 재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휴전 국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예. 갑자기 준비해서는 이미 늦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프로젝트 팀도 발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이와 함께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상반기에는 50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 3배인 150만 명을 좀 유치하겠다 목표를 함께 밝혔습니다. 상반기, 상하반기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 정부의 목표들이 된다면 GDP 성장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예. 오늘 리우커들,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현황과 또 리우커 내왕 촉진을 위한 대책을 내어놨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부의 목표는 올해 연간으로 200만 명 정도를 들어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GDP에 끼칠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0.16%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1.4 여기 목표거든요. 더더군다나 상반기에는 우리가 0.6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 GDP 0.16%포인트가 올라간다? 이것은 결코 적지 않은 대목입니다. GDP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 또 서비스 산업, 어떤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문화체육부는 이 중국인들을 좀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전자 비자 발급할 때 비용 1인당 한 18,000원 정도 되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걸 전액 면제하겠다. 뭐 그 밖에도 각종 인프라 지원, 또 현지에서의 로드맵 쇼 이런 것도 지금 잇따라 열고 있거든요. 예. 한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요. 연간 600만 명이 왔습니다. 600만 명이 왔습니까? 예. 그런데 지지난해 20만 명, 30만 명 수준으로 급전직하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20-30분의 1로 떨어진 것도 그렇습니다. 뭐 거의 안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올해 이미 지금까지 한 70만 명 정도가 77만 명이 온 상태예요. 예. 최근 코로나 3년에 비하면 굉장히 회복을 많이 했는데, 그렇네요. 그러나 2019년 602만 명이 왔던 데 비하면 아직도 역부족이죠. 200만 명이 돼도 3분의 1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전년 동기 대비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고요. 이 중국 단체 여행객 여우커들의 가장 큰 특징이 네. 다른 나라 여행객들하고 비교해서 손이 커요. 손이 큽니까? 예. 그래서 한국 많이 구매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다른 나라 미국, 뭐 영국, 일본 이런 단체 여행객에 비해서 38%나 더 많이 지출을 하고 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중국 관광객이 좀 들어온다면 이거는 무역 수지는 아니지만 여행 수지, 이른바 무역 외 수지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동안에 워낙 위축되었던 호텔, 관광, 숙박, 또 판매, 면세점 이런 데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뭐 좁은 땅덩어리도 그렇고 자원 부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이자 특성이었는데,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이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한 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출이 11개월 감소세인데 마찬가지로 제조업 대기업 생산도 1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예. 작년 10월 달부터 한 달에 예외도 없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얘긴데, 사실 제조업의 생산과 또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군요. 제조업이 수출을 잘 못하니까 생산을 못하니까 수출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니까 생산을 못하는 서로 이래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제조업 생산 이 지표로 보면 상반기의 경우에 9.9%나 감소했습니다. 예. 이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네. 물론 이제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업종에는 판매량은 늘어났지만 결국 벌어들이는 수출 금액으로 보면 마이너스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중국이 지금 수요를 늘리고 있지 않고 수입도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해야 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그 주문이 막히니까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고요. 품목별로 보면 역시 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최근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0% 이상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씩 우리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달째 했는데 이제는 진짜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10월 달 정도의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중국 경기 침체가 계속 하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또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가 장기 국면을 가지 않겠냐는 좀 아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저하고라고 그랬는데 이 상저하고 깨지는 거 아니냐? 상저하저 아니냐? 네, 상저하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상저, 저저. 뭐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 1분기가 우리 워낙 나빴기 때문에요. GDP 기준으로 보면 0.6%에서 0.9%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으로 1.4% 성장이 된다는 것은 하반기에 2%가량의 성장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각종 통계가 기저효과와 역기저효과가 큰데 이것이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역기저 효과가 한국 경제 적어도 개수 통계상으로는 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상저하고가 뭐 희망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르고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저하고에서 하반기 상승 속도가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상저하고의 기조는 그런 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요. 앵커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 한 해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과연 한국 경제가 이런 어떤 세계 경제 파고 속에서 흔들린 것은 아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대목인데요. 뭐 그런 대목에서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규제 완화. 예, 지금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세계적 경기와 관련이 있는데 현재까지 적어도 메모리 부분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엔비디아가 촉발한 인공지능 AI 반도체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동반자로서 하이닉스가 또 올라섰다는 예, 얘기가 HBM 반도체, 하이닉스가 뭐 거의 운명의 동반자다 이러나고 삼성전자 쪽도 여기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 산업을 좀 한 종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금 반도체 그렇죠.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그게 있거든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근간이 흔들려 버리고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또 너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런 면에서 좀 몇 가지 전략 상품을 균형 있게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한때 많이 짚었던 내용인데 중국의 부동산 업체 비구입 위한 디폴트 위기에 놓였었다고 했는데 일단 급한 불을 좀 끈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을 좀 짚어보죠. 예, 지난주에 가장 세계 경제에 관심을 크게 끌었던 게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 예. 이 부동산 회사가 회사채 만기 들어온 돈을 못 갚았거든요. 못 갚으면서 채권단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이자는 계속 줄 테니 예. 원금은 2020년까지 좀 나누어 갚도록 해주라. 예. 그렇게 되면 비구이 위안도 좀 자금의 숨통이 돌아가고 채권단 입장에서는 돈을 안 떼일 수도 있고 좋지 않느냐. 예. 협상을 했는데 이게 전전반측 서로 간의 입장이 차이가 많아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침내 원래 만기가 이번 주 초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그 휴일 날 전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폴트 가지 않고 받을 돈 2026년까지 좀 나누어서 받을게. 대신 이자는 주라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예상됐던 부도 디폴트는 없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피구의 위안의 채무가 요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보니까 7천억 상환 유예했는데 한 4배 정도 되는 그 2조 8천억 이상이 채권 원리금 총액이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돌아오는데요. 예. 현재 그 이번에 피구의 위안의 1차 구조조정, 채무 구조조정한 사례가 하나의 중국 정부의 어떤 시그널,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예해 준 게요? 예, 그래서 2차, 3차 돌아와도 또 유예시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헝따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었는데요. 원래 회사 규모로는 피구의 위안보다 더 크죠. 이 회사의 경우에도 2021년에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못 갚고 있는데 지금 2년째 계속 유예해서 유예만 해오고 있군요. 부도는 내지 않고 계속 지금 조금씩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데는요. 지금 갑자기 부도를 냈을 경우에 이 채권자들도 돈을 못 돌려받고 피구의 위안 같은 경우는 영업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각도에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고통은 있겠지만 지금 이 거위를 배를 가르느니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다음에 그러나 피구의 위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상황에서 유예와 그냥 밀어넣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구의 위안을 살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피구의 위안이 갑자기 도산했을 때 그것이 1차, 2차 금융기관의 파급 효과,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까지 이렇게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구의 위안을 서서히 그 피구의 위안을 구조조정을 하고 오나들의 자산을 통해서 손실을 메꾸도록 하는 방식. 그러면서 정부는 저 피구의 위안의 구조조정을 해줘서 채권을 제때 못 받는 회사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모기지 레이트를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현재 가장 관심이 이게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확전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번에 일단 피구의 위안에 대한 부채 유예 조정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파산에까지 이르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루고 자체적 재수술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한 은행들의 이 대출이 급증한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 얘기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보니까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50년 만기 대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작용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출발은 참 나름대로 특히 청년층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대출은 뭐 기껏해도 30년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50년짜리로 바꿔주면 젊은 청년들이 돈을 빌렸을 때 50년에 걸쳐 나눠 갚으니까 한 번에 내야 될 돈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원래 정부가 고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대출이 나오면서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80대도 이 50년 대출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80대가 50년 대출을 그 만기까지 갚으려면 13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대출이라는 게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매매,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끝까지 갚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청년들을 위한 이런 좋은 제도가 DSR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루프홀, 구멍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DSR은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매달 갚아나가는 돈이 자기 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래서
DSR 40% 또는 50% 이런 규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똑같은 대출이라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40년, 30년 만기 주담대로 했을 때와 50년 만기 주담대로 했을 때 매달 갚아가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DTI가 실제로 많이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DTI나 DSR 비율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더 많이 나간 겁니다. 더 된 거군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기회냐. 이래서 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정부가 수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DSR은 그 50년 만기 대출은 50년 만기 분할 상환은 할 수 있게 하되 DSR 계산할 때는 40년이나 그 적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대출금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다 하고 조정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아무리 좋은 선의의 정책도 좀 여러 가지 전후 관계를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도 좀 봐야 될 부분이 대출 증가도 그렇지만 전체 대출 연체율도 지금 보니까 지난해 대비했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 고민이 좀 깊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면 그걸 못 갚는 사람이 약한 고리부터 터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못 갚는 사람이 있고 또 IMF 코로나 때 정부가 그 상환 유예를 많이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부터 상당히 어떤 선제적으로 대출 손실 관리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